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윤영걸 선생님의 유구이용 코너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잘 계십니까? 얼굴이 요즘 좋아 보이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자연을 벌써 아마 사시니까 얼굴이 나날이 예. 좋아지시고 속이 제일 편하신 분 같아서 부럽습니다. 예, 많이 좀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예. 하루에 보통 10,000보에서 15,000보. 예, 걸으면 좀 많이 좀 스트레스 좀 날아가고 예. 좀 생각이 좀 정리가 되는 그런 즐거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햇빛을 가급 좀 많이 쬐려고 합니다. 그 옛날에 보면 철학자들이 네. 보면 그 칸트도 뭡니까? 그렇죠. 그 칸트의 산책을 길이라고 나왔죠. 예. 그 이 하이델베르크인가 네, 그 네. 길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산책길이요. 네, 네. 그래서 어디로 주로 걸으십니까? 저는 전번에 시내에 남산도 나왔을 걷고, 네. 때는 남산 걷고요. 뭐 예. 주말이나 이럴 때는 과천 대공원 예. 거기 한 바퀴씩 이렇게 돌고 그 미술관 있는 데가 이렇게 나무나 조경이 아주 좋아요. 거기 앉아서 좀 우두커니 좀 앉아 있기도 하고 이렇게. 과천이 옛날에 정부 종합청사가 다 있을 때는 네. 그가 좀 번잡스러운 부분도 네. 있었는데 네. 다 가버리고 나니까 요즘 조용한 전원 예. 도시가 돼서 아주 예, 좋겠습니다. 재건축한다고 좀 시끄럽긴 합니다만 많이 조용해졌고. 예. 예. 그래서 옛날 로마 시대 때 키케로가 예, 노년에 가장 할 게 예. 농사라고 썼거든요. 예, 그 주말 농장도 제가 조금 하는데 예. 그 즐거움을 좀 알 것 같아요. 저는 뭐 열심히는 안 합니다만은 예. 그 수확물을 조금씩 거둘 때 그 즐거움 이것도 상당히 좀 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 주말 농장 어디서 하십니까? 동네에서 그냥 아, 동네에서요? 동네 그냥 사람들하고 같이 조금 아 합니다. 그렇게 좀 있으면 또 다 예. 키우시겠어요. 아이고 아닙니다. 예. 닭도 네. 그 키우면 못 잡아먹겠더라고요. 그렇죠. 예. 어떻게 키우는 거 잡은 예,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여튼 자기 자연은 사람을 속이지 않거든요. 예. 예, 인간은 사람을 속여도 자연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 말대로 물을 몇 번이라도 더 주면 그 풀이 확실히 좀 색깔부터 좀 달라진 것 같고 그런 보람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노동은 배신을 안 하는 그렇죠. 예. 네. 참 부럽게 사십니다. 아유. 그 저기 전에 교육부 총리하신 분 한 네. 분이 강원도 들어가 사시다가 그렇죠. 이번에 불나가지고 아주 뭐 겨우 살아나오셨죠. 예, 예. 다 타버리셨다 그러대요. 그렇죠. 예, 겨우 몸만 빠져나왔죠. 예. 그분도 훌륭하신 분인데 네, 그러시네. 자, 그 어제 보면 네. 이제 그 뭐 호프집 회동을 하고 난 이후에 네. 그게 뭐 겉으로는 별 그거 내용 없이 결렬됐다 네. 이런 말을 했는데 근데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한국당이 원내 복귀가 네. 지금 뭐 곧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한 달 네. 지금 한국당이 나온 지 네. 30일 날인가 4월 30일 날인가 통과시켰죠. 29일 29일인가 밤에 뭐 그렇게 29일에 30일 예, 통과하는 밤에 그렇습니다. 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한국당이 그때 밖으로 나왔는데 근데 밖에 나와서 뭐 장애 투쟁을 한 것 같습니까? 뭐 안 한 것 같습니까? 뭐 민생 투쟁한다고 뭐 대표는 지방을 돌고 예. 또 원내 대표는 또 뭐 국회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네, 제가 보기에는 뭐 3당 협의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왜 한 달 된 걸 계기로 해서 들어온 시점을 못을 박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남북 대화도 그렇고 한미 FTA 회담도 그렇고 날짜를 박으면 누가 불리하죠? 박은 사람이 불리하죠. 박은 사람이 불리하죠. 여기는 무기한 장외 투쟁을 해서 들어가는 날짜를 정하는 것도 사실은 선물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협상을 해야 되는데 네. 날짜를 한 달 내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여당에서 자꾸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맞는 건지 그리고 모든 회담에는 그 분위기라는 게 중요합니다. 예. 지금 장외 투쟁 한다고 대표 돌아가는데 그 원인이 뭐죠? 아니 여당하고 야당 3당이 자기네끼리 신속 처리한 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게 원인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대표는 자유한국당 대표는 나가 있고 근데 지금이 호프 마실 때인가요? 그러니까 아니 호프 언제든지 마셔도 좋긴 해요. 뭐 예, 맥주 마시는 거 그런데 좋은데. 세상 일이라는 네. 거는 또 지켜보는 사람의 정서도 네. 존중해야 되고 그렇죠. 또 한국당이 화가 나 있다라는 모습도 보여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 뭐 호프 이전에 보면 이인영이 원내대표가 되고 나경원 이인영이 둘이 만났어요. 네. 자, 새로 지금 원내대표가 됐다고 만날 필요가 있습니까? 화가 나서 가출한 사람이요? 그렇죠. 가출한 사람은 부모가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면
그때는 웬일인지 가출이 많았어요. 많았죠. 뭐 누나만 옷 사주고 뭐 나는 안 사줬다고 가출도 하고 네. 뭐 용돈을 뭐 안 줬다고 가출도 하고 그러면 네. 그때 보면 조그맣게 신문에 네. 요만한 광고가 있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돌아오라 모든 예. 걸 용서한다. 해서 예, 뭐 안 그러면 뭐 네. 저 누나 그렇죠. 바지 쫄아났다 빨리 돌아온나 뭐 이런 식으로 네. 광고를 내기도 했는데 네. 그때 몇천 원짜리 광고였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신문에 조만한 광고 쫙 예.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런 때 보면 가출을 하려면 확실히 나가야 부모가 항복을 하지요. 그렇죠. 이 해달라는 거 해줄게. 네. 네. 그런데 가출한 애가 나간 것도 아니고 집 근처를 맴돌면서 그냥 동네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갖고 부모 예. 보고도 내 동네 찜질방에 있으니까 빨리 와서 데려가 달라고 지금 그렇게 가출한 듯이 안 한 듯이 네. 반가출. 그렇죠. 전번에 보면 단식을 한댔지 않습니까? 네. 또 네. 1월 말에는 네. 조혜주 성관이 상임 위원 그렇죠.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때도 또 한 40일을 밖에서 빙빙 돌았는데 그때도 보면 단식을 하는 것 같지 뭐 않고 간헐적 단식이라고 그랬죠. 웰빙 단식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밥 뭐 늦게 먹기 운동이라고도 했고 그러니까 저는 뭐 투쟁하는 건 좋고 이렇게라도 투쟁해서 저 보수 우파들의 관심을 끌어모으는데 일단은 성공했어요. 하지만은 더 뭔가를 얻어내려면은 좀 더 강단 있고 절실함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대표는 저 지방 내려가서 황교안 대표는 마을에 관해서 주무시고 있으면 최소한 동네 어디 다른 데라도 가서 하는 절실함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표하고 원내대표가 국민이 볼 땐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당하고 협상이 제대로 먹히겠습니까? 벌써 날짜 박았지, 뭐 들어온다는 얘기 나오지, 뭐 밥 사준다는 누나 되겠다고 하는 순간 벌써 협상은 저자세로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더 강단 있는 얘기가 필요하고 전제 조건을 세 개를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민주당, 야당 세 당하고 짜고 했으니까 사과해라. 두 번째는 신속 처리 안건 올린 거 그거 다 없는 걸로 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맞아. 사개특위하고 뭐 정개특위 그거 없애버리고 새로 국회에서 새로 제대로 논의하자. 그리고 폭력 고소고발이 의원하고 보좌관 한 50명이 넘거든요. 예, 70명이 된다 말했어요. 그거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청와대하고 여당이 그거 그냥 없던 걸로 할까요? 그때부터 새로 시작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당하려고 그러죠? 내년 선거까지 덜미를 딱 잡고 그렇죠. 계속 피곤해질 건데. 그렇죠. 목줄 딱 잡힌 거죠. 목줄을 딱 잡힌 예, 거예요. 예. 예. 그거에 대해서 확실한 약속을 받지 않고 물론 뭐 폭력에 대해서 여당하고 협의한다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예? 뭐 고소를 취하한다고 해서 뭐 혐의는 그대로 수사를 하지만 그렇지만 여야가 거기에 대한 통일된 얘기는 사법당국이 할 필요는 있어요. 과거에 보면 뭐 강기정 지금 민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과거에 보면 국회 박근혜 정권 때 따라온 경호원한테 주먹을 휘둘러 가지고 그렇죠. 코피가 때 나고 그렇죠. 또 국회 안에서도 또 예. 몸싸움에서 주먹을 휘두르고 했는데 그렇죠. 공중부양 뭐 선수도 예. 있었고 뭐 많았죠. 근데 과거에 보면 국회에서 벌어진 폭력을 가지고 밖으로 끌고 나가서 그렇죠.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국회에서 폭력 사태 이후에 서로 간에 이제 해동을 통해서 네. 그 안에서 벌어진 문제는 내부적으로 다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원내 일단 국회에 들어갔을 때 사법당국에서 국회의원 한 명씩 부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요. 지금 요새 김성태 의원 잘 보입니까? 뭐 아예 안 보이는데 아예 안 보이잖아요. 이석채 예. 그 관련해 가지고 뭐딸 취업 문제로 아예 안 보이잖아요. 그 뭐 강원랜드에 연루된 뭐 무슨 권선동이 거기도 뭐. 안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법당국에 한번 속된 말로 코가 깨이면 이게 의정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저는 들어간다는 회담하는 건 좋은데 뭔가 좀 강단 있는 그런 조치 사항을 여당한테 강력히 얘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이 패싸움 하는 거거든요. 예. 여기서 물려 들어가면은 내년 총선까지 힘 한 번 못 쓰고 저는 속절없이 끌려 들어간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청와대에 문재인, 조국, 뭐 이 강기정 이런 사람들이 네. 그거 다 보통이 아닌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지금 생각을 할 때 네. 한국당에 대해서는 딱 견적이 나온 것 같아요. 네.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네. 그 무슨 수구 보수 낡은 네. 프레임 네. 부분을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그렇게 말을 했고 또 원로들 불러갖고는 또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살아있는 수사를 청와대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그렇죠. 했고 네. 또 이번에 광주 5.18 같은 네. 경우에는 다른 사람은 각자 정파적으로 할 수 있지만은 대통령이면 그렇죠. 형식적으로라도 그렇죠. 이 자리는 화해와 용서와 화합과 치유의 장이 네. 그게 네. 광주의 정신이 돼야 그렇죠. 되거든요. 그 자리에서 독재자의 후예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럼 뭐 그 앞에 야당 대표들을 오라고 하고는 네. 5.18에 네. 면전에서 너들이 독재자의 후예라고 말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화해장에서 한마디로 옛날에 보면 조선시대 때 당파 싸움할 때 네. 뭐 송시열이 뭐 이런 네. 사람이 그래도 그런 때는 보면 송시열도 그때 당파 싸움으로 사로 뭐 다 목을 베는 네. 적장에 장례식에 가고도 네.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장례식장에서 거기서 무슨 야 이 적장아 하고 그렇죠. 그런 안 했지 않습니까? 저런 거는 상대방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참 그 곤혹스러움은 이해가 돼요. 예. 그 과거 몇 년 전에 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예. 노무현 주도식에 갔는데 노무현 아들이 그냥 어디다 뻔뻔하게 여기로 왔냐고 그냥 뭐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때도 참 우리 국민들이 참 탄식 한숨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대통령이 제1야당 앞에 두고서 독재의 후예자라고 뭐 구체적으로 거명은 안 했다고 하지만 분명히 얘기한 거죠. 거기서 얘기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 앉으려고 그냥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몸싸움에 온 신발이고 옷이고 흙탕물에 네. 머리 흥크러지고 그렇죠. 그 앉으려고 티켓 값이 예. 그야말로 그까지 통과하는데 예. 온갖 수모를 다 그렇죠. 겪고 앉았는데 그거다가 대고 그랬어요. 그렇죠. 거기다 그러고 또 대통령의 와이프는 그냥 넘어가 버린 거야. 그 패싱 그거를 청와대에서는 뭐 실수였다 그냥 지나갔다 더불어민주당도 그러는데 설훈 최고위원이 비교적 소상하게 얘기했어요. 5.18 그 자유한국당 그 제명 처리했으면은 왜 악수 안 했겠냐? 그건 응징의 표시다. 저도 그 동영상을 수십 번 봤거든요. 그거는 물론 뭐 저건 수사에도 안 나오고 김정숙이라는 사람 가슴속에 들어가야 알 수 있지만 누가 봐도 그건 패싱이라는 게 오해의 여지가 충분히 있고 저는 일부러 지나갔다고 저 사진 보면 보입니다. 그게. 예, 그래서 예. 제가 매우 우려스러운 거는 예. 지금 현 정권이 이제 유일하게 남은 정치 세력이 네. 한국당 아닙니까? 정권에 그렇죠. 반대하는 그렇죠. 이 한국당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일을 저는 반복해서 벌림으로써 그렇죠. 이 패배주의와 굴종 굴욕을 습관화시키고 네. 또 한국당 지지층들의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그냥 절망 네. 이런 걸 가속화시키면서 내년 총선까지 이런 행태를 반복할 거라는 게 이게 더 심각하다고 봐요. 그렇죠. 한두 번의 해프닝으로 그렇죠. 야당을 잘못 다루어서 그렇죠. 뭐 나중에 사과하고 또 풀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일부러 안 풀고 그렇죠. 전번에 한번 보십시오. 네. 대북 식량 이거 지급 때문에 네. 지원 때문에 네. 야당 대표들을 만나자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황교안이 1대1로 만나자고 했어요. 네. 그러면 문재인이 1대1로 만나자 했으면 황은 식량 지원이라도 만나러 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좀 정신 나간 사람이지만 그때도 세 가지 조건 아까 말한 네, 패스트트랙 세 가지 조건을 네. 걸었어. 네. 그거 아니면 뭐 안 만나고 그것만 해주면 네. 1대1이든 1대5든 뭐 만나겠다 이래야 되는데 네. 그때도 1대1만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는데 그러면 내가 문재인 같으면 그래 그럼 북녘한 식량 이야기하고 1대1로 해줄게 하고 했을 건 그것도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해주죠. 그건 뭔가 하면 니한테는 약간의 기회도 안 주겠다. 그렇죠. 이거 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5.18이라든지 뭐 노무현 대통령 10주기라든지 이런 용서와 화합과 화해의 기회가 있는데 그거 싫다 이거죠. 싫다 이거죠. 싫다 예, 이거니까 계속 갈라치기로 가서 내 지지층을 안고 가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진보 3, 보수 3, 뭐 중간 한 40% 물론 뭐 더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진보 지지층 한 좌파 지지층 3, 40%는 끝까지 가져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인정 안 하는 게 나경원 원내대표가 왜 좌파 신독재 시대 뭐 얘기했거든요. 이코노미스트지에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 안 가요. 그 1단계가 이제 위기에 카리스마 내세워서 집권하는 거. 그러니까 촛불 집회를 계기로 집권한 거. 그 1단계죠. 그다음에 2단계는 적들만 찾아내기. 예? 적들 공격해서 찾아낼 거 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 예? 그 2단계고 3단계가 언론 사법 권력을 장악하는 거. 그게 3단계라는 거죠. 4단계는 선거 룰을 바꾸는 거죠.
4단계. 그래서 이게 이코노미스트가 제기한 독재 4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 룰을 빼놓고는 어떻게 보면 다 독재로 가는 건데 여기서 모든 민주주의 연구하는 사람들이 독재나 이게 중요시하는 게 뭐냐면 상대방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꼭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청와대나 이쪽 정권들은 상대방을 인정을 아예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졌는가 그 레빈스키라는 하버드 저도 교수가 책 쓸책 읽었습니다. 보면은 독재 판단하는 게 네 가지잖아요. 하나는 민주주의의 규범 거부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적장을 겨냥해서 집요하게 공격하는 거. 지금 적장을 공격하는 집요하게 공격하잖아요. 공격하고 있죠. 세 번째는 언론에 재갈 물리는 거고 네 번째는 민노총 같은 이제 폭력을 용인하는 거 들어가는 건데 지금 이 독재냐 아니냐는 뭐 기준 뭐 그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독재냐 아니냐는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적장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보면 아까 30%랬는데 제가 지금 네. 5.18에서 그 한국당이 뭐 제명을 했냐 안 네. 했냐 뭐 네. 처벌 부분을 가지고 언급하고 네. 이러면서 시비를 거는 부분에 네. 또 문 정권에 지지하는 집단들이 일사불란하게 지금 황교안을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망신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다 계획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정권이 그날 메시지는 광주 호남에 네. 사실은 문 정권이 부산 정권이기 때문에 노무현 정권이 그게 디커플링 분리되면서 그렇죠. 노무현 정권이 지지율 해서 그렇죠. 2006년 지자체 선거에서 거의 뭐 전북의 선거 하나 되고 참패해버렸지 그렇죠. 않습니까? 참패했죠. 그러면서 그 뒤부터는 노무현 정권은 끝나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 민노총이나 네. 저 전농 같은 조직들도 다 노무현 등을 돌리고 네. 그래서 이제 거의 고립이 되면서 그래 돼버리니까 한 자리 숫자 돼버리더라고요. 네. 5%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은 거기에서 뭔가를 이렇게 교훈을 얻어가지고 네. 죽더라도 민노총이나 참여연대나 그렇죠. 뭐 전농이나 이런 좌파 세력들은 다 안고 가겠다. 그리고 네. 죽더라도 호남은 네. 이 비를 맞춰서 네. 데려가겠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냐 독재냐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예. 그냥 절대 안 놓겠다는 거죠. 지역구로 와서는 호남 꼭 껴안고 가고 예. 좌파 민노총 운동권 꼭 갖고 가서 절대 그 기본은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죠. 네, 거기에다가 또 약간은 결이 다른 이 친북 좌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네. 정의당이나 과거의 통진당 이런 부분들도 다 끌고 가겠다. 네. 그래서 2중대, 3중대, 4중대들을 안에 넣어서 가려면 그렇죠. 이 비주류가 돼서 골치 아프고 네. 그렇다고 제거하려면 또 호남 정서가 이탈할 거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 밖에서 네. 너네 밥그릇은 좀 보장해 줄 거니까 그렇죠. 우리하고는 연대해서 가자. 네. 이게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까지 이제 파급 효과가 있는 거죠. 경제가 좋아지려면은 창조적인 파괴 혁신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왜? 기득권자들이 지금 문재인 정권은 기득권자를 지금 재벌이나 돈 많은 사람 기득권자라는 실제 기득권자는 지금 정권을 가진 사람이 기득권자죠. 이 사람들은 지금 판을 흔드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예, 그래서 계속 여기서 조금 더 안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국회에 뭐 여러 가지 개혁법이나 뭐 민생을 위한 법들이 안 되는 게 자유한국당 반대를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집권자들 여기서 통과시킬 의사가 그만큼 강력하냐 저는 거기서 상당히 의심을 품어서 독재라는 거를 판결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독재는 딕테이터잖아요. 예. 딕테이터는 받아쓰게 하는 거. 그냥 받아쓰는 사람 받아쓰게 시키는 게 이제 독재자라는 거. 독재 제자는 이제 봉제할 때 재단할 때 하는 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독재인데 그거를 평가하는 게 사실 참 애매합니다. 평가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국민이 평가하고 예. 또 하나는 역사가 평가하고 또 하나는 하늘에서 평가하고. 근데 국민들은 사실 잘 몰라요. 국민들은 뭐 쥐도 무슨 독재 편에서 네. 상당히는 또 쓸 수 있고 뭐 네. 반대쪽은 또 아니다 하고 싸움박질하고 있는데 국민이 네. 어떻게 알겠어요? 남부의 베네수엘라도 그렇게 독재가도 국민 80%가 자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죠. 지금 못 쫓아내고 있잖아요. 국민들 그리고 또 역사가 판결한다 독재? 역사 판결은 너무 늦어요. 예. 그리고 또 역사 몇십 년 다 거지된 다음에 독재라는 말이 그때 아였구나 나와요. 그건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또 하늘이 또 바로 판결해 줘야 되는데
하늘에 계신 분도 또 바쁩니다. 그래서 즉시 판결을 못 내줘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깨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나서고 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내가 심각하구나 느낀 거는 오늘 이 녹화하는 날 수요일 날 조선일보에 그 사설 있는 맨 밑에 보면 그 한 보수 단체에서 광고를 내가 지금 뭐 경찰이 제3자가 그 단체에 작은 부분을 이렇게 고발해서 그 단체에 압수수색이 들어와가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처벌을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냐 이제 이런 걸 광고를 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딱 이런 류의 일들이 벌어지던 게 과거에 군사 정권 때 이들이 그렇게 비판하지 않던 군사 정권 때 보면 그때 이제 좌파 단체에 누가 돈 대줬냐 심지어 그 사무실을 얻고 있으면 이 사무실 주인만 나가 서 급조갖고 나가라고 쫓아내고 그다음에 이 사무실에 혹시 돈 좀 있는 유지가 뒤에 배경이지 않냐 뒤에 캐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세무조사하고 딱 그걸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제 내가 진짜 실수를 금할 수 없는 게 공수처는 검찰을 해체해서 일부를 공수처를 만들어가 검찰 모가지 판사 모가지를 끼면 또 경찰도 좋아하다가 경찰의 국가수사본부를 만들어가 경찰을 3등분해서 절반은 지방자치경찰로 쫓아버리고 그럼 경찰인가 아닌가 나중에 경비인가 청원경찰인가 아리까리해질 거예요. 그러고는 또 중앙국가경찰을 만들어서 기존의 경찰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수사 담당하는 사람은 이게 이제 핵심이잖아요. 잡아넣는 거는. 얘들은 또 뽑아가지고 국가수사본부장을 시켜서 청와대에서 임명을 해서 변호사도 되고 뭐 민간인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쪽에서 이제 이 SS 친위대를 공수처를 하면 게시타포는 지금 국가수사본부. 그래서 이 문재인이 곳곳에 한마디로 어디 히틀러 연구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정권을 내놓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을 국가수사본부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임명하죠. 그 지가 공수처하고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 임명해요. 지금 경찰청이 있어도 지금 수사가 제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2부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윤규근 이를 민가병이가 무슨 그 와중에 수사가 되나요? 미팅 주선에 드루킹 그 압수수색도 제대로 못하는 게 우리 경찰이 수준인데 검찰 수준도 그렇고 그러니까 문무일 검찰총장이 아무리 얘기해도 문무일 검찰에서 정말 제 역할을 했는가 사냥개 시녀 역할을 하는 데서 저런 말 할 수 있나 하는데 지금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걸 다 쥐고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대통령에서 총통으로 올라가는 거죠. 굉장히 좀 위험한 겁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여기에 만약에 정권이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넘어가면은 자기가 똑같이 또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안 넘어가겠다는 자신이 안 넘어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50년, 100년 집권하겠다. 국가의 판을 바꿔버리겠다. 이런 굉장히 무서운 어떻게 보면은 음모라고 그럴까요? 계산이라도 할까요? 전략 이런 게 상당히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좀 우려하는 부분은 공수처나 국가수사본부를 만든다고 만약에 독재 정권 전두환 노태우 독재 정권에서 이걸 했다 칩시다. 노태우는 독재 정권이라고 부를 수도 없지만은요. 그러면 대학 교수들이 아니 어디 검찰 경찰을 갖다가 무슨 SS 친위대와 게시타프를 만든다고 하느냐 안 된다고 성명을 발표하고 학생들이 길거리로 나오고 그다음에 양심적 지식인들이나 언론인들이 비판을 하고 이래서 이 부분을 난리를 칠 건데 근데 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 국수본을 사법개혁이라고 프로파간다를 한 거 아닙니까? 스핀을 돌린 거죠. 그런데 지지 여부에 따라서 지지하는 사람은 사법개혁이라고 박수를 치고 자빠졌고 이게 좌파들이에요. 독재를 비판하는 좌파들이 독재의 칼날을 만드는데 박수를 치고 있어요. 개혁 입법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좌파가 독재를 박수를 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걸 세게 물고 뜯어내야 될 우파 진영에서는 이 조중동이나 무슨 보수 언론들도요. 이런 부분에 대해 별로 비판을 하지 않고 한국당도 목을 걸고 국가수사본부 안 된다 뭐 이런 말을 별로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국민들은 정확한 실상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못 내고 또 사법개혁 이런 또 그 큰 캐치프레이즈 안에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여론조사 기관도 사법개혁
아예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대답을 또 좋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히틀러 출범이 탱크 몰고 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을 선동해서 그 네. 선동 속에서 독재적인 요소들을 다 심어가 그렇죠. 총통돼 버린 거 아닙니까? 보수 우파가 히틀러 그 권력 장악하는데 도와줬어요. 그래서 어느 보수 우파 인사가 히틀러가 정권 잡은 다음에 내가 무슨 일을 한 거지? 저리 될 줄 몰랐다는 저런 선동가한테 우리나라 큰일 났네. 된 다음에 한탄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지금 흐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저는 이 질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굉장히 위험하게 독재를 완성시켜 가는 것이 이게 개구리를 이렇게 이 냄비로 삶으면 네. 처음에 불을 살 올리면 따뜻해지니까 개구리가 아주 그냥 좋아갖고 잠든다는 거 아니에요. 따뜻한 물에 그렇죠. 찬물에만 있다가 네. 그러다가 물이 이제 끓으면 막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네. 지금 냄비 속에 개구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그렇죠. 이제 독재다 아니다. 뭐 그거를 저는 여기서 뭐 판단하고 싶지는 않고 민주주의의 원칙인 상권 분립이 심하게 흔들리면은 결국은 나라가 지옥으로 가고 바닥으로 떨어진다. 그럴 때일수록 독재가 안 되려면은 사법부가 미국의 왜 연방 대법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라고 예, 있어요. 긴즈버그 영화도 있더만요. 나는 예. 반대한다. 예. 올해 87세입니다. 예. 나는 반대한다예요. 소수 의견을 항상 반대만 줄기차게 해온 그렇게 해서 미국의 민주주의가 선 거거든요. 네. 지금 근데 우리 대법관들 그렇게 합니까? 헌법재판소 그렇게 아무도 합니까? 안 하죠. 정말 위험한 겁니다. 예. 옛날에 에르도안이 터키의 군사 쿠데타 그것도 나는 공작이라고 보는데 그걸 바탕으로 삼아서 터키의 이 사법부나 네. 검사들을 초토화시켜 버렸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독재가 되었고 또 지금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대법원장이나 다 네. 초토화시켜 버렸죠. 네. 지금 한국이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법원들이 지금 요새 재판 결과 나오는 거 보면 상당히 예. 친정부적인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징후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민주주의가 우리가 많이 이룩됐다 해도 어느 순간에 망가질 수 있다는 게 현 정권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오늘날 우리가 전부 냄비 속에 삶아지고 있는 개구리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